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경기도 용인군 깊은 산골. 예전에는 집 한 채도 없는 고장이었다. 그런데 1801년 신유년, 1815년 을해년, 1827년 정해년 등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 때마다 난을 피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들기 시작했다. 이곳에 찾아든 신자들은 충청도와 경기도 그리고 한양 사람들이었다. 1827년에는 여러 개의 작은 마을들이 여기저기에 생기게 되었다. 어느 날 또 한 집안이 골배 마실에 이사를 왔다. 이 사람들은 충청도 내포 지방이 솔매에서 살고 있었는데 1827년 정해년의 박해로 충청도 일대가 다시 수라장이 되자 그 고장에서 옮겨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 집안은 김진우라는 사람의 둘째 아들 택현 일가였다. 김진우는 솔매에서 양반이었고 명망도 높았다. 벼슬도 지낸 새도 있는 집안이었다. 날이 갈수록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김진우의 집안은 솔매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진우의 첫째 아들 한여는 그 아버지가 옥중에 있을 때 경상도로 피난을 갔으며 둘째 아들 택현 일가는 골배 마실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김택현은 슬하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골배 마실을 올 때에는 둘째 아들 재준의 식구들만 거느리고 왔다. 재준 부부에게는 1821년 8월에 낳은 재복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이 재복이라는 사내아이가 커서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천주교 신부가 되었고 또 순교하여 성인 품에 오른 성운 김대건 안드레아인 것이다. 김대건은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순교자의 거룩한 피를 이어받은 어린아이였다. 그의 증조부 김진우는 신유 박해 때 잡히어 충청도 해미에서 1814년 10월 20일에 순교를 했다. 순교하기 전 그는 여러 번 잡히고 또 석방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1797년 무렵에 가족들을 고향에 두고 홀몸으로 경상도 안동 지방의 깊은 산중인 수리골로 피신을 했다. 그는 안동 산골에서 17년 동안 기구와 보속과 독서로 지냈다. 먹는 것은 좁쌀죽이었고 그것도 떨어지면 솔잎과 도토리로 끼니를 이어갔다. 그런 형편에서도 그는 날마다 대제를 지키고 또 틈만 있으면 시비당과 교리 문답을 베끼어 외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열심히 전교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켰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열심한 태도와 깨끗한 표양에 감동되어 그를 따랐다. 1815년 을해년 4월 22일 갑자기 들이닥친 안동의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안동 고을 원에게로 끌려갔다. 너는 벼슬도 하고 나라의 녹을 받은 사람인데 조정에서 그 많은 사교를 믿는다는 말인가? 이제부터는 배교만 하면 떳떳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배교를 하지 않느냐? 원은 딱하다는 듯이 말을 했다. 나에게는 떳떳하게 사는 것이 천주를 믿는 일이며 또 치명을 하는 것이 신자로서의 도리이자 떳떳하게 사는 길이니 어찌 배교를 하겠습니까? 하며 그는 굳은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김진우는 모진 신문과 형벌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얼마 뒤에는 대구 가명으로 이송되었다. 대구의 가명 앞에 서였다. 가명 안에서 나오는 어떤 부인을 만났다. 그 부인은 김진우와 함께 가명에서 천주교 신자로서 문초를 받았던 김아가다였다. 아주머니, 참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진우는 말했다. 김아가다는 김진우의 말뜻을 곧 알아차렸다. 정말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하고 김아가다는 머리를 숙였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목숨인데 부끄럽게 배교를 해서까지 살려고 하다니. 그녀는 후회하는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죽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소. 우리가 천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 이상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진우는 말했다. 김아가다는 김진우의 뒤를 따라 가명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아니 너는 금방 내보냈는데 왜 또 들어왔느냐?
포졸 하나가 소리쳤다. 아까는 그동안 받은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배교를 했는데 천주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김아가다는 당당하게 말했다. 뇌가 미쳤구나. 저 여자를 내보내라. 감사는 성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포졸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김아가다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뛰어들어왔다. 그러자 감사는 전연을 세게 쳐서 옥에 가두어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포졸들은 김아가다를 묶고 형벌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살은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 끝내는 실신을 하고 말았다. 김아가다는 옥으로 옮겨지는 동안에 그만 숨지고 말았다. 그 다음은 김진우가 감사 앞으로 끌려나갔다. 고개를 꼿꼿하게 쳐든 그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다. 지금도 안동 관가에서와 같은 생각인가? 배교만 하면 그대는 물론 집안도 모두 무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감사는 타이르듯이 말을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배교는 못합니다. 그는 감사에게 용감하게 말했다. 감사는 너무 격분하여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죄인을 매우 쳐라 하고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김진우는 빗발처럼 내려치는 곤장을 맞으면서도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다. 그 후 김진우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어 김대건의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가 기해년 박해 때 순교를 했으며 김대건 자신과 왕고모 데레사 등 모두 7분의 순교자를 냈으며 그중 김재준, 김대건, 왕고모 데레사는 영광스럽게도 성인 품에 오르기까지 했다. 김대건은 8살이 되면서부터 할아버지에게서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몸은 세약했으나 성격은 쾌활했다. 그러면서도 행동은 단정하고 머리가 명석했다. 그의 나이 15살 때에는 천자문은 물론 명심보감, 통감, 소학, 대학을 끝마치고 맹자와 논어를 배우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대건은 아직 영세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무렵 김대건의 아버지 재주는 서울에 가서 프랑스 신부를 용인 산골 마을로 모셔올 날짜를 정하고 돌아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밤이면 겨우 집을 찾아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신부를 맞이할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의논을 했다. 산에 불을 질러 밭을 일구어 감자와 옥수수 또는 메밀을 심은 화저민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들의 신앙만은 너무나 훌륭했다. 몇 번을 거듭한 박해 때에 순교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교우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대세를 받은 신자였으며 신부가 없기 때문에 성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도 순교할 기회가 있으면 당당하게 나가서 칼을 받을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한 신자들이 처음으로 신부를 모시게 되고 여러 가지 성사를 받게 될 날도 멀지 않았으므로 밤마다 모여 의논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한편 김대건은 누구보다도 충청도 해미에서 순교를 한 중조부 김진우를 훌륭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오면 중조부의 세례명인 안드리아로 영세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은희 공소에 모방 신부가 찾아온 것은 6월 초순이었다. 모방 신부는 프랑스 외방 정교의 신부로서 처음 조선 입국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는 곧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찾아오는 교우들에게 필담으로 고해 성사를 주었다. 그리고 부활절을 보낸 다음에는 비밀리에 경기도와 충청도 교우들의 마을 17곳을 찾아다니며 성사를 주고 213명의 성인에게 세례를 주고 600명 이상의 고명을 들었는데 그의 연말 교우의 수는 6,600여 명이나 되었다. 교우들은 은희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의 방을 도배하고 제대도 꾸몄다. 가난한 살림이었으나 달걀이며 닭이며 송아지도 내놓았다. 모방 신부의 식사는 김대건의 어머니가 맡았다.
한나절이 될 무렵 모방 신부 일행이 나타났다. 맨 먼저 김대건의 아버지 김재준이 앞으로 나아가서 공손히 인사를 드렸다. 신부님,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그러자 모방 신부는 커다란 방갓을 벗고 교우들에게 강복을 했다. 서양 신부를 처음 대하는 교우들은 예수님을 보는 듯이 감격했다. 머리칼이 노랗고 눈동자가 새파랗고 수염이 긴 신부는 마치 성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같이 생각되었다. 모방 신부를 모시고 온 교우들은 정화상, 유진길, 조신철, 현성문 등 4사람이었다. 그들은 박해 때문에 쇠약해진 조선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 정화상, 유진길, 조신철 3사람은 북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전교 신부를 모셔오는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이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모방 신부가 들어왔고 다음에 사스당 신부, 그 다음에 제2대 교황들이 엥베르 주교가 들어와서 조선 교구의 반석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모방 신부는 영세자 명단을 보다가 이 아이가 누굽니까? 하고 김대건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김재준에게 물었다. 저희 자식입니다. 하고 그는 아들 대건을 불러 신부에게 인사를 드리게 했다. 모방 신부는 서투른 조선말로 물었다. 한문을 아느냐? 예, 조금 합니다. 김대건은 겸손하게 말했다. 모방 신부는 김대건의 한문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필담을 하기로 했다. 김대건은 모방 신부가 쓰는 한문을 읽고 그 대답을 썼다. 왜 아직 영세를 하지 않았지? 교리를 잘 이해해야 하겠고 또 신부님이 곧 오신다고 하기에 그때 정식으로 성세 성사를 받으려고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김대건은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교리를 잘 이해했느냐? 모방 신부는 웃으며 물었다. 예,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 성세 성사를 받은 후 만약에 또 박해가 있을 경우 배교를 하지 않고 순교라도 하겠느냐? 예, 천주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상 어찌 자식으로서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 교우들은 교리도 잘 배우지 못하고 또 대세도 못 받았지만 용감하게 순교했는데 교리를 잘 알고 정식으로 성세 성사까지 받고 어찌 순교를 못하겠습니까? 김대건은 조리 있게 대답했다. 이번에 영세하고 나서 커서 무엇을 할 작정이냐? 모방 신부는 물었다. 예,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모방 신부는 김대건의 대답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럼 본명은 무엇으로 할 작정이냐? 안드레아로 하겠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느냐? 저희 중조부의 본명이 안드레아이십니다. 그분의 굳은 신앙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한 것과 순교를 한 모범을 이어받기 위해서입니다. 좋다. 그럼 성세성사를 주겠다. 모방 신부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모방 신부는 조선에 들어오자 파리 외방 정교의 방침에 따라 조선인 성직자 양성에 힘쓸 것을 결심했다. 한양에 도착한 지 10여일 만에 경기도 과천에서 최양업 토마스를, 그 다음 충청도 홍주에서 체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를 데리고 와서 함께 기거하며 신학 공부와 라틴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모방 신부는 은희에서 4월 동안 묵었다. 모방 신부는 틈이 나는 대로 김대건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너 천주께서 원하신다면 신학을 공부할 생각은 있느냐? 모방 신부는 말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김대건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모방 신부는 4월 동안 김대건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몸이 좀 쇠약한 것이 흠이기는 했다. 그리고 너무 순해 보인다는 점이었다. 그러므로 고생을 잘 참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좀 걱정되기는 했으나 모방 신부는 이 아이는 아무래도 천주께서 선택하신 아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방 신부는 은희를 떠나는 날 안드레아를 신학 공부를 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하고 김재준에게 물었다.
김대건의 부모는 너무나 황공해서 무엇라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신학 공부를 할 자격이 되는지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대건의 어머니는 너무 감격하여 목매인 소리로 말했다. 천주께서 부르시고 신부님의 뜻이 적당하시다고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천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로써 김대건 부모님의 마음은 정해진 것이었다. 모방 신부님은 은희에서 사흘을 묵으며 여러 가지를 지도하고 충청도의 공소를 순방하려고 떠났다. 보름이 지난 후 충청도 어느 공소에 교우 한 사람이 김재준을 찾아왔다. 그 교우는 모방 신부의 편지를 가지고 왔던 것이다. 전날 말한 대로 안드레아를 곧 서울로 보내주시오. 이런 짧은 내용이었다. 신부님이 안드레아를 서울로 데리고 오라는 편지요. 김재준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김대건은 그 순간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할아버지는 김대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뻐했다. 이것이 모두 중조부님과 종조부님이 순교하신 은혜이며 천주님의 강복이시다. 우리 집안에서 신부까지 나게 됐으니 이게 어찌 영광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김대건의 집안만의 경사가 아니었다. 온 마을이 기뻐했다. 김대건이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은 여러 마을의 교우들이 모여와서 잔치가 벌어졌다. 그들은 어렵게 사는 살림살이였으나 얼마간의 돈도 가져왔고 또 음식이며 물건도 가져왔다. 다음 날 떠날 때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배웅을 했다. 김대건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또 뒤돌아보며 손도 흔들었다. 이제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정든 고향 산청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한양의 모방 신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김대건은 모방 신부에게서 신학 공부와 라틴어 공부를 하였다. 김대건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라틴어가 신기하기만 했다. 김대건은 열심히 배웠다. 세 소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과와 묵상을 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오전 중에는 라틴어를 배웠다. 그리고 오후에는 한문으로 된 성서를 읽고 또 번역도 하고 저녁에는 그날 배운 것을 시험을 쳐야 했다. 또 한 가지는 넓은 중국 땅을 오래 여행해야 하기 때문에 밤에 1시간씩 유진길 회장이나 모방 신부에게서 중국말도 배워야 했다. 세 소년의 하루하루의 일과는 매우 규칙적이었고 또 힘에 벅찼다. 부지런함과 인내심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는 힘든 일과였다. 어느새 여름 한철은 가고 가을이 다가왔다. 곧 겨울이다. 모방 신부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조선 천주교의 기둥이 될 세 소년을 비밀리에 저 먼 중국에까지 무사히 내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모방 신부는 조선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장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신부님, 그동안 좀 잠잠했는데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떠나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하상 회장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신부님. 오늘이 12월 초 이튿날이니까 이제 압록강도 얼었습니다. 유진길 회장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빨리 보내야겠다고 생각되어 여러분과 의논하는 겁니다. 모방 신부가 세 소년과 교우들을 빨리 떠나보내려고 하는 데는 또 하나의 까닭이 있었다. 그 무렵 중국 땅 변문인 봉황성에는 조선으로 입국하려는 프랑스의 사스당 신부가 안내해줄 교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날 소년들이 서약식을 갖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정화상, 유진길, 현성무, 조신철 회장이 참석했다. 그들은 서약식의 증인들인 것이다. 모두 십자가 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주모경을 외우고 난 뒤 모방 신부는 성경책을 들고 채양어비 앞에 섰다.
그 성경책 위에 최영업은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나서 성직 생활에 절대 필요한 순종과 다른 몇 가지를 서약하게 했다. 다음은 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도 같은 형식으로 서약을 끝냈다. 그런데 김대건은 서약을 못했다. 서약을 끝낸 모방 신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 안드레아는 영세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앙은 굳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지만 총명합니다. 그러나 나하고 넉 달밖에 함께 있지 못해 좀 더 지내본 다음에 보낼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방 신부는 회장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러자 맨 먼저 정화상 회장이 신부님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저희들도 그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아는 순교자의 집안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신앙은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을 만큼 훌륭합니다. 그러므로 안드레아를 이번에 함께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다. 다른 회장들의 의견도 정화상 회장과 같았다. 회장들의 의견을 들은 모방 신부는 김대건에게 물었다. 안드레아, 너도 서약을 하고 싶으냐? 예, 천주님이 원하시고 신부님도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도 서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해라. 모방 신부는 성경책을 들고 김대건의 앞에 섰다. 김대건은 떨리는 손을 성경책 위에 얹고 모방 신부가 묻는 말에 대답하며 서약을 하였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이 소년들을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하는 것과 사스당 신부를 모셔올 교우를 보내는 일이 남았습니다. 모방 신부가 말했다. 그러자 정화상 회장이 말했다. 신부님, 그 일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번은 매우 중대한 일이므로 경험이 많은 정화상, 현성무, 조신철, 이광열 등 4사람이 회장이 떠나기로 했다. 1836년 12월 9일 밤 그동안 중국으로 떠날 준비를 모두 끝낸 회장들과 새 소년들은 모방 신부의 집에서 떠날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제가 나가보죠. 정화상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대문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요? 나 김바오로요. 정화상 회장은 얼른 대문을 열어주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요? 정화상이 물었다. 지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도 여기저기에서 포졸들이 길 가는 사람들을 검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바오로는 걱정되는 얼굴빛으로 말을 했다. 참으로 불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내가 거리에 나가보겠소. 유진길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한참 후에 유진길이 돌아왔다. 아까까지는 포졸들이 길 가는 사람들을 검색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다. 모방 신부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제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 모방 신부는 제대 방에서 나왔다. 여러분 걱정 마시오. 나 지금 천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떠나도록 하시오. 모방 신부는 몹시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드리고 나서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여러분이 여행하는 동안 나는 매일 미사를 드리겠습니다. 천주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하고 모방 신부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예, 신부님의 말씀대로 천주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정화상 회장이 힘주어 말했다. 거의 자정이 될 무렵 8명의 교우들은 모방 신부의 강복을 받고 길을 떠났다. 본디는 새 소년과 정화상을 비롯하여 모두 7명이었는데 모방 신부보다 몇 해 먼저 한양에 들어와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국인 유피치피쿠 신부가 일행에 끼었던 것이다. 일행은 2패로 갈라져 길을 걸었다. 모두가 함께 가게 되면 수상하게 볼 것 같아서였다. 그들은 주로 밤을 이용해서 걸었다. 개성도 무사히 지나고 황해도도 무사히 지났다. 한양의 12월 초수는 늦은 가을 기후나 다름없었으나
북쪽의 12월은 한양이 한겨울 기후였다. 더구나 밤길은 추웠다. 북쪽으로 갈수록 눈은 쌓이고 바람이 불면 눈보라가 앞길을 가로막았다. 국경 가까이에 이른 그들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무사히 건너 중국 땅에 들어섰다. 그때부터 그들은 모두 중국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제부터 중국인 행세를 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 측 변문 봉황성까지는 집 한 채 없는 흰 눈이 뒤덮인 허허 벌판이다. 12월 28일 해질 무렵 그들은 무사히 중국 쪽 변문 봉황성에 이르렀다. 변문은 중국과 사이에 있는 관문이다. 변문에서의 감시는 엄했다. 만일에 허가 없이 국경을 넘으려다 발각이 되면 본국으로 압송되어 사형을 당하거나 엄한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정화상과 조신철은 몇 해 동안 여러 차례 중국 북경으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길도 잘 알았고 또 중국과 조선의 변문을 빠져나가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12월 28일 사스당 신부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스당 신부가 지내는 집은 중국인 천주교 신자의 집이었는데 조선 천주교 신자들과의 연락 장소로 수십 년 전부터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부님을 모시려고 조선에서 왔습니다. 유진길이 중국어로 말했다. 먼 길에 고생이 많았지요. 사스당 신부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사스당 신부는 모방 신부의 편지를 받고 이곳에 와 있었던 것이다. 모방 신부는 1836년 12월쯤에 중국 쪽 변문에 오면 조선 교우들이 모시고 갈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인 사스당 신부는 산동 지방에서 약 2년 동안 전교를 하면서 조선으로 들어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먼 길을 여행한 세 소녀는 그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사스당 신부와 그를 모시러 간 네 사람의 회장들은 밤 늦게까지 의논을 했다. 신부님, 저 소년들은 어디로 보낼 계획입니까? 유진길 회장이 물었다. 중국 안에 있는 신학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말을 또 배워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카오에는 로마 교황청 포교 성성의 격리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조세 신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사스당 신부는 설명했다. 신부님, 마카오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도 반년은 걸릴 겁니다. 모두가 놀랐다. 그들은 중국 땅은 과연 넓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일행이 5사람 되니까 그 여비도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조선은 요즘 조용합니까? 사스당 신부가 물었다. 예, 요즘은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모방 신부님은 안심하고 많은 선교를 합니다. 한성에서만 아니라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 교우들을 찾아다니며 성사를 주고 계십니다. 중국말을 잘하는 유진길 회장이 말했다. 참 다행입니다. 사스당 신부는 기뻐했다. 신부님, 우리는 언제 여길 떠나게 됩니까? 정하상 회장이 물었다. 저 소년들이 떠날 준비를 갖추는데 사흘 정도 걸리겠지요. 저 소년들을 떠나보내고 우리도 곧 여길 떠납시다. 사스당 신부가 말했다. 세 소년과 안내자 2명, 그리고 북경으로 돌아가는 유신부, 이렇게 6사람은 예정대로 사흘 후에 마카오를 향해 길을 떠나게 되었다. 세 소년은 이곳까지 함께 온 4사람의 회장들과 이별이 서러웠다. 부디 몸 조심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네. 정하상 회장은 세 소년의 손을 번갈아 굳게 잡고 말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최양업이 대답하고 2 소년은 옆에서 끄덕이기만 했다. 이 소년들을 잘 부탁하겠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잘 인도해 주십시오. 유진길 회장은 중국말로 중국인 안내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세 소년은 헤어져 가면서도 몇 번이나 되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찬란한 앞날을 약속하는 출발이다. 그러나 그들은 고생을 함께해온 동포이며 또 같은 교우들과의 타국에서의 이별은 서럽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우선 봉천을 향해 떠났다. 세 소년은 모두 중국 옷에 개털 방한모까지 썼다.
봉천까지는 약 700리 길이다. 해가 떠오르면 걷기 시작하고 해가 지면 주막에 들어 잠자고 중국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말도 못하는 벙어리 여행이었다. 만주 땅의 섣달은 추웠다. 그 어디까지나 눈 쌓인 허허벌판이다. 세찬 바람에 눈보라가 하얗게 앞을 가로막았다. 미끄러운 눈길을 걷는 것은 흙 위를 걷는 것보다 몇 곱절이나 고생이었다. 그러나 새 소녀는 그런 고생쯤은 문제도 아니었다. 그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중국 관원이나 중국인들에게 정체가 탄로나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관원에게 돈을 주고 무사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큰 뜻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새 소년의 불행만이 아니라 조선 천주교의 큰 불행이다. 김대건의 일행은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목적지인 봉천에 닿았다. 우선 그들은 성당으로 갔다. 여기서 그들은 며칠을 편히 쉬고 또 길을 떠나야 했다. 산해관에 이르렀다. 산해관은 만주 땅과 중국 땅 사이에 있는 관문과 같은 곳이다. 그들은 산해관도 무사히 지나 말로만 들어온 만리장성을 멀리 바라보며 북경을 향했다. 북경은 큰 거리였다. 큰 집들이 줄지어 있고 특히 소년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것은 하늘 높이 솟은 종각이 있는 성당 건물이었다. 조선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서양 건축이었다. 새 소년들은 유신부를 따라 남당 성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묵게 되었다. 먼 길 고생이 많았겠다. 김대건 일행을 맞이하는 프랑스인 주교는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주교는 새 소년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너희들은 참으로 훌륭하고 또 영광스러운 조상들의 후손들이다. 자기들 스스로 천주의 진리를 깨달았고 또 순교로 굳은 신앙을 지켰던 자랑스러운 조상들이었다. 이제 너희들은 신부가 되려고 어려운 길을 왔으니 열심히 공부하여 조상들의 원을 채워드려야 한다. 주교는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새 소년은 일제히 대답했다. 새 소년은 며칠 후 북경을 떠났다. 유신부는 북경에 남고 일행은 5명이 되었다. 김대건 일행이 목적지 마카오에 도착한 것은 1837년 6월 6일이었다. 한성을 떠난 지 7개월 만에 도착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고생이 많은 여행이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중국 관원에게 발각될까봐 조마조마했던 일은 새 소년의 신경을 극도로 긴장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무사히 목적지까지 닿았다. 마카오의 거리에 들어서자 그들은 저마다 천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슴에 성호를 그었다. 정말로 도중에 앓는 사람도 없었고 또 중국 관원에게 발각되지 않았던 것은 천주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새 소년과 4사람이 회장들을 떠나보낸 후 모방 신부는 그들과 약속대로 매일 미사를 드렸고 틈만 있으면 제대 앞에서 천주님과 성모님께 열심히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렸다. 모방 신부만이 아니었다. 새 소년들과 회장을 떠나보낸 그 주변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그들의 기도가 천주님과 성모님께 받아들여져 그들은 어려운 여행을 무사히 끝낼 수가 있었다. 마카오는 당시 포르투갈이 조차지로서 유럽 사람들의 동양 진출의 관문이었다. 로마 교황청 포교 성성 격리부 주관자는 프랑스의 리브와 신부였는데 그도 파리 외방 정교의 소속이었다. 리브와 신부는 모방 신부가 보내준 서약서를 들고 새 소년을 한 사람씩 알아보고 몹시 지쳤을 테니 며칠 편히 쉬어라 하고 새 소년에게 방을 정해 주었다. 한편 새 소년을 마카오로 보낸 사스탕 신부는 조선으로 몰래 들어갈 방법을 여러 가지로 회장들과 의논했다. 신부님, 헌 중국 옷을 입고 짐을 지고 변문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유진길 회장이 말했다. 사스탕 신부는 교우들의 말에 따랐다. 그들 일행은 중국 쪽 변문을 무사히 지났다. 압록강도 의주읍 남쪽으로 하여 무사히 건넜다. 그들은 이미 정한 집에 숨어 들어갔다.
신부님, 여기서부터는 조선의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사스당 신부는 모방 신부가 조선에서 어떤 복장으로 지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스당 신부는 상복을 입었다. 그 다음에는 큰 방갓을 머리에 썼다. 사스당 신부 일행은 의주를 떠났다. 한양까지 15일을 걸어서 왔으나 도중에서 의심을 받거나 조사를 받는 일 없이 무사히 여행을 끝냈던 것이다. 조선 천주교의 앞날을 위해 크나큰 일을 무사히 끝낸 회장들의 기쁨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다. 사스당 신부와 모방 신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스당 신부는 박해가 극성스러운 땅에서 무사히 지내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 신부의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다. 또 모방 신부는 사스당 신부가 무사히 자기에게로 온 것이 기뻤고 마음이 든든했다. 사스당 신부가 한양에 오자 모방 신부는 양평으로 갔다. 두 신부는 한양과 양평에서 조선말을 공부하는 한편 열심히 전교를 했다. 그리하여 그 해에 1200여 명의 영세자를 내었고 또 그해 12월 말에는 조선교구 제2대 감목으로 앵베르 주교가 한양으로 왔다. 이것은 모든 교우들을 기쁘게 했다. 조선의 천주교가 들어온 지 54년 만에 처음으로 교구답게 주교와 정교 신부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겨우 1년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다시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산 조세 신학원에 들어간 조선 신학생들은 깔레리 신부와 드플레스 신부 밑에서 신학과 어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세 소녀는 열심히 공부했다. 외로운 타국에서의 생활도 점차 익숙해졌다. 김대건은 최양업이나 체프란치스코 사베리오보다 몇 달 늦게 모방 신부에게서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차이가 있었으나 얼마 후에는 같은 수준이 되었다. 제 신학생 중 김대건은 성격이 매우 활발하면서 치밀했고 또 온순하면서도 의지가 굳은 것을 알고 신부들은 그의 장래에 기대를 가졌다. 그뿐이 아니라 김대건은 말솜씨가 훌륭했고 또 판단력이 빨랐다. 그러므로 신부들은 조선과 같은 박해가 계속되는 곳에서 선교 사업을 하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그해 8월 어느 날 르 그레자 신부가 소리를 지르며 층층대를 뛰어내려왔다. 밀란이다. 마카오의 거리는 일시에 발칵 뒤집어졌다. 곳곳에서 군중들의 함성이 하늘에 닿았고 사람들의 성난 물결이 길에 넘치고 여기저기서 붉은 불길이 검은 연기와 함께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파괴와 방화와 약탈이 마구 자행되었다. 여기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 피난을 가야 합니다. 마닐라가 어떨까요? 드플레스 신부가 제의했다. 그렇게 합시다. 빨리 준비를 시키십시오. 르 그레자 신부가 대답했다. 경리부 신부들과 조선 신학생들은 배를 타고 무사히 마닐라에 도착했다. 당시 마닐라는 동양에서 천주교가 가장 활발한 곳이었다. 세 소녀는 그것이 매우 부러웠다. 우리나라도 언제 이곳처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까? 제 프란치스코 사비리오가 마닐라 주교자 성당 앞을 지나면서 말했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외국과 수교가 맺어지면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자유도 보장하게 되겠지? 김대건이 말했다. 마카오의 밀라는 그 진압이 되었다. 경리부의 신부들과 새 신학생들은 10월에 마카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새 신학생들은 마닐라보다는 마카오가 좋았다. 모든 것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후가 다르고 풍토가 다른 마카오에서 아무 탈 없이 1년을 보냈다. 그런데 1838년을 맞이한 겨울, 새 신학생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가 높은 열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말라리아였다. 마카오와 같은 열대지방에서 말라리아는 무서운 병이었다. 특히 외국에서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곳 말라리아에 단련되지 않아서 병이 나게 되면 생명까지도 잃는 일이 많았다. 애석하게도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크나큰 뜻을 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신학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살려보겠다고 애쓴 신부들의 실망과 슬픔도 컸지만 남은 두 신학생의 슬픔은 더욱 컸다. 김대건과 최양업은 틈만 있으면 무덤을 찾았다. 그들은 무덤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금 느끼곤 했다. 다음해 1839년 4월 6일 마카오에는 다시 밀란이 일어났다. 전해에 있었던 밀란보다 더 큰 밀란이었다. 살인과 방화와 약탈이 더욱 심했다. 마카오는 생지옥으로 변했다. 격리부 신부들과 두 신학생은 다시 피난을 가야만 했다. 역시 피난처는 필리핀의 마닐라였다. 마카오 항구를 떠나는 배 위에서 김대건과 최양업은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 거리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란 평온할 수 없는 거로군. 우리나라는 조정이 저들의 안전을 위해 죄 없는 백성을, 다시 말해서 천주교를 박해하여 수많은 목숨을 빼앗는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일어나 권력과 세도와 싸우니 말이다. 김대건은 제법 어른스러운 판단을 내렸다. 이제 그들은 보고 듣는 것이 없는 산골에서 한문 서적이나 읽던 소년이 아니었다. 그들은 문명화된 넓은 사회를 보았고 또 그 속에서 몇 해를 살며 서양 문화를 몸으로 받아들인 지식인이었다. 8월에 접어들어 김대건과 최양업은 뜻밖에도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것은 한양에서 전교를 하고 있는 모방 신부가 보낸 것이었다. 몇 해 만에 접하는 고국의 소식을 담은 편지였다. 안드레아, 편지가 왔다 하고 드플레스 신부가 한 통의 편지를 내밀었다. 모방 신부가 보낸 편지다. 김대건과 최영업 두 신학생은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 편지에는 김대건과 최영업의 집안도 무사하며 또 모방 신부와 사스당 신부는 엥베르 주교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 지방의 전교는 아주 순조로워 10,000명에 가까운 교우를 보살피고 있다고 했다. 김대건과 최양업은 앞으로 신부가 되어 조선에서 활동할 그 기초가 튼튼하게 잡히고 또 성사에 목말랐던 교우들이 이제는 주교도 모시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 편지를 쓴 날짜는 1837년의 늦가을이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번 동지사 편을 따라간 교우들이 엥베르 주교를 모시고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럼 지금쯤 엥베르 주교님은 한양에서 일하시고 계실 거야. 김대건은 감격해서 말했다. 최양업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방 신부의 편지를 받은 후 두 신학생은 큰 희망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공부에도 더욱 열을 냈다. 며칠 후에 그들은 밀란이 진압되어 마카오로 돌아왔다. 그때가 바로 11월이었다. 김대건과 최양업이 라틴어를 마치게 되는 해였다. 그들은 라틴어와 프랑스 말에 막히는 일이 없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몇 해 동안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때 고국에서는 또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